우리 조직 발표 주제는 코로나 영상 판정자 치료에 필요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해당 판정자가 고위험군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분명하는 것입니다. 고위험군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맡았던 업무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타임라인인데요. 저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구글 태글에 있는 사이트에서 멕시코 정부에서 가져온 환자 관련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총 21개의 컬럼과 약 104만 개의 로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책값은 21개 중에서 14개가 존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은 예스, 2는 노를 보면 컬럼 중에서 좀 중요한 컬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CU는 중환자실을 의미하고 인튜브는 인공호흡기를 의미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48%가 사망했고 인공호흡기를 낀 사람들 중에서 78%가 사망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병동이고 인공호흡기는 자력으로 호흡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착용하는 기계 정체입니다. 즉 중환자실에 있는 인원과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므로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사별하는 데 있어서 ICU와 인튜브는 중요한 컬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이강훈 학생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처리 관련해서 발표를 맡게 된 이강원입니다. 네, 전처리 과정이란 데이터 결집치 및 이상치를 확인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불일치된 부분을 일관성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저희는 총 21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확인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결집치가 많은 3개의 데이터를 골라서 결집치를 좀 제거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임신 데이터를 좀 처리를 해봤는데요. 임신 데이터는 1번은 여성, 하겠습니다. 임신 데이터는 1, 2, 97, 98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1은 임신을 한 여성, 2는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 97, 98은 결측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결측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97, 98이랑 성별 컬럼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97 데이터는 모두 다 성별이 1 또는 남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98 데이터는 모두 여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별 플러스 97 데이터를 모두 성별 1로 치환을 하였고 98 데이터는 여성이니까 뭐 다 2로 치환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여성이라고 모두 다 임신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정확한 데이터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플러스 98 데이터는 모두 드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인튜브드 데이터입니다. 인튜브드 데이터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인데 이 역시 1, 2, 97, 9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1 데이터는 yes, no이기 때문에 1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환자이고 2는 착용하지 않은 환자입니다. 그 이후의 데이터는 이제 97, 99 결측값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페이션트 타입, 그러니까 입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컬럼이랑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니 97 데이터는 모두 페이션트 타입 1,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은 환자임을 알 수 있었고 페이션트 타입 2, 인티브드 데이터 99는 페이션트 타입 2, 그러니까 입원을 한 환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7 데이터를 모두 1로 치환하였고 99 데이터는 2로 치환할 수 있겠지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논리와 마찬가지로
입원을 했다고 모두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또 수가 매우 확인하다시피 매우 적기 때문에 드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ICU 데이터입니다. ICU 데이터는 인텐시브 케어 유닛, 즉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정보를 말하는 건데요. 1, 2, 97, 99 중에 방금 인티부드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페이션트 타입, 환자가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67 데이터는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채워나고 99 데이터는 드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플럼들에 대해서는 벌칙값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1, 2 이외의 값들은 모두 드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처리 과정입니다. 저희가 상담 모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4개의 컬럼에 대해서 전처리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데이트 가이드 컬럼입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데이트 가이드 컬럼에 사망한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컬럼에 대해서는 벌칙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도 날짜가 있는 사람들, 즉 사망한 집단에 대해서는 1로 데이터를 채워놔있고 그 이외의 집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2로 채워놔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지 컬럼입니다. 이 에이지 컬럼이 약간 좀 까다로웠는데 저희가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코로나 이외에 다른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외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고위험군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5세 이상이면서 코로나에 걸렸는지 애매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드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저희가 이 데이터를 멕시코 정부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멕시코에서는 65세 인구만의 공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노인의 기준으로 65세를 설정하였고 OECD 역시 65세 이상을 고령 인구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지금 보시는 표는 나이에 따라 질병을 얼마나 고려보인지에 대한 분포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항상 65세가 정확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일 때 그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대체수는 줄어들지만 그 집단의 대체수는 줄어들지만 질병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체수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5세가 그 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디컬 유닛입니다. 메디컬 유닛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유형을 말하는데 이 기관이 1부터 10강까지 다양한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값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특정한 데이터 사이트에도 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사용해서 정확도 분석을 진행할 경우에 지금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드랍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파이널입니다. 이거는 코로나에 걸렸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1부터 7까지의 값으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해결 사이트에 따르면 1부터 3까지는 코로나에 걸린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았다고 써져 있고 4부터 7까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거나 이 데이터가 보호한 데이터를 4부터 7까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부터 3까지를 코로나에 걸린 환자, 즉 1로 분류를 해놨고 4부터 7까지는 2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한 전처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일단 1번 기준 데드 컬럼을 타겟 벡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망한 데이터를 타겟 벡터로 넣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를 분석한 기준으로 삼았고 두 번째로는 at risk, 즉 저희가 앞서 분석한 데이트 가이드, 인텐시브 케어 유닛 중환자실, 인튜브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환자들의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at risk라는 별도의 컬럼을 고위험군을 분류하는 컬럼을 만들어서 타겟 벡터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델링 파트는 성용관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링 파트 맡은 소영입니다. 저희는 모델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델들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테스트에서 고정하지 않고 바꿔가면서 모델 튜닝을 하여 테스트에서 과적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차 검증이랑 테스트셋을 교차 검증 데이터셋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폴더가 보는 데이터 조각들을 격차시켜서 모델을 합치시키는 방법입니다. 게임에서 보시면 오렌지 박스를 테스트셋이라 하고 블루 박스를 트레이닝 셋이라 한다면
트라이얼에서 테스트의 비율을 갖다라도 테스트시 겹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8가지 모델을 각각 10개의 폴드로 나누고 9개의 폴드를 트레이닝 셋, 1개의 폴드를 테스트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10번 반복하였습니다. 사이클 런에서 제공하는 Cross Validation Score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10가지 정확도를 구했고 각각 정확도 평균 값을 구하였습니다. 도출된 평값으로 탑3 모델을 추려봤는데 ADA 부스트, XG 부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추려졌습니다. 추려진 모델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XG 부스트는 여러 가지 디시전 트리가 결합된 모델로 첫 번째 모델 M1에 데이터 값 X를 넣고 도출된 결과 Y1에서 오버된 결과값에 전치를 곱하고 다음에 M2에 넣습니다. 그 다음 M2도 마찬가지로 도출된 결과 Y2에서 오버된 결과값에 전치를 곱하여 다음에 M3에 넣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데이터가 어떤 범위에 속할 확률로 연관의 차이 값을 예측하고 그 확률에 따라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 따라 분류한 이진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로 나눈다. 이에 로그가 수치한 로그 어를 프리퀀트 함수에 넣어서 1과 0 사이로 변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ADA 고스트는 이전 스탬프가 다음 스탬프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로 오분류되거나 오차가 심한 데이터셋에 가중치를 크게 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델입니다. 다음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 나온 결과값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구하기 위한 지수 변수 AT를 구합니다. 여기서 엡실론은 전체 데이터 샘플에서 오차가 발생한 데이터 샘플의 비율입니다. 이 값을 이용하여 다음 가중치를 오차에 맞게 구한 뒤 이를 가중치가 1이 되도록 정규화시킵니다. 저희가 전처리한 target 벡터에 따르면 전처리한 1과 2 값이 편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 스플릿 과정에서 오버샘플링을 도입하는데 오버샘플링이란 데이터 분포가 적은 클래스를 데이터 분포가 큰 클래스에 맞추는 샘플링 기법으로 이를 적용하니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델에 적용하니 샘플링 이전과 데이터 개념은 비슷하였지만 정확도 값이 약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투적인 결과를 적용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적인 정리를 발표할 박용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건데요.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를 좀 더 중심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 결집값이 많고 해외 데이터이지만에도 불구하고 저희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설명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 두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와중 페이셔드 타입에 대한 설명이 모호한 것 같아 이 부분을 태그에 그림과 같이 태그에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의 설명이 바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페이셔드 타입이 처음에 1인 값이 입원한 데이터였지만 바뀐 결과 1인 값이 입원하지 않은 데이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삼각관계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하기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컬럼들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와중 특정 컬럼들 간의 결집값이 많아 중복된 데이터가 많고 이로 인해 특정 컬럼들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처리를 결집값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전처리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손흥민 학생이 발표한 것과 같이
같이 저희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그중에 정확도가 높은 저 같은 경우 그중에 정확도가 높은 세 가지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드콜럼을 기준으로 데드콜럼을 타겟 팩트로 넣고 정확도를 분석하고 AT 리스크를 타겟 팩트로 분석하였는데 이 중 AT 리스크가 데드콜럼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선의 기준으로 위에는 랜덤 샘플링을 하기 전에 분석도이고 두 번째는 랜덤 샘플링 한 후의 분석도입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랜덤 샘플링이 전보다 수가 좀더 정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랜덤 샘플링을 적용하기 전에 같은데 보신 바와 같이 세 개 값에 비해서 한 개 값이 너무 눈에 띄게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랜덤 샘플링을 적용하고 이 결과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모델링을 적용할 때 교차 알고리즘 중 힐보드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과정값을 방지하였고 랜덤 샘플링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가 마치고 저희가 참고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하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멘토링을 진행하셨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저희 멘토분께서는 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분석과 해가지고 AI에 대해서 적응을 구하기 좀 힘들었는데 대신 그분이 확실히 빅데이터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는 눈이 저희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전체를 할 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교수들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김준우 교수입니다. 이쪽 분야 전공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은 못하겠는데요. 근데 모델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식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도식보다는 좀 서술적인 설명을 짧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모델링의 알고리즘을 선정할 때 저희 같은 경우 원래는 멀티플 클래스라고 설정을 받았지만 데이터를 확인했던 이유가 바이너리 클래스라는 걸 확인했고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3주간 짧은 시간에 그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황도선 교수님한테 멘토링을 신청해서 멘토를 받았었는데요. 그 바이너리 클래스 같은 경우에 여러 알고리즘이 있고 그 중에 저희들은 7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그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황도선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는 그렇게 그냥 바이너리 클래스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해 보면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세 가지를 추출해서 최종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델을 세 가지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분석 목적이 새로운 레코드가 속할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즉 레코드를 클래스들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고 이 목적은 XGBoost와 ABA의 분석 목적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고위험군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진 분류를 할 때 해당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방금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했다는 말씀이시죠? 모델 선정하는 방법을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답을 들어보니까는 실제 테스트를 해서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선정을 했다는 그런 대답이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황도선 교수님께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선택했었습니다. 일단 또 다른 어떤 논리적인 비교 방법은 없었나요? 일단 SP포스트나 디셔틀이나 릴러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동일한 알고리즘인데 일단은 알고리즘 적용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저들과는 다르게 캐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캐드 데이터에 일단은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좀 더 많이 알고리즘을 선택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또 따로 드려봤는데 그 전문가 분께서도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활용한 이유가 그냥 그 부분이 정확하고 제일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캐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활용했고 엑스지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정확도가 가장 높게 사용되는 최신형 모델이어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저희가 그 자료 조사를 통해서 그런 이유로 이제 그렇게 알고리즘을 좀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에는 뭐 방법을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올바른 정확한 질문은 못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대답을 잘 해줘서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 집중도를 나타내는 클래시피케이션 파이널 컬럼이 문제가 하고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주제를 주실 때 클래시피케이션 파이널 컬럼을 타겟으로 할 것을 정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집중도 컬럼을 클래시피케이션 파이널 컬럼 쓰지 않고 따로 임의로 정의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도 클래시피케이션 파이널을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파이널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1부터 3까지는 코로나에 정확하게 걸린 데이터고 4부터 7까지는 코로나에 정확하게 걸린지 애매한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분류 기준 목적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 중증 환자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4부터 7까지 데이터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총 100만 개의 데이터 중에 4부터 7까지 삭제했을 경우 100만 개의 데이터 중에 70만 개의 데이터가 삭제되고 그는 결국 100만 개의 데이터 중에 전처리를 통해 30만 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전처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을 1차적으로 배제를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부터 3까지 기준이 나와져 있지만 1부터 3까지 정확하게 1이 고역분인지 3이 고역분인지 그 데이터 샵에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데이터 분석을 또 통해서 처리해봤는데 2의 경우가 확실한 100% 죽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또한 교수님, 저희가 이제 황도현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데이터 분석만의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그 올바른 판단 기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그렇게 처리를 했고 또한 그 1, 2, 3을 잘 살펴보면 3의 데이터 1, 2, 3의 데이터 편차가 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파이널을 처리했을 경우 저희 올바르게 판단이 안 될 것 같아 그 부분은 좀 배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